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 살기. 오늘은 팀 슈러의 성공의 속성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자인 팀 슈러는 우리가 잘 아는 글로벌 브랜드죠. 탐스와 애플에서 경력을 쌓고 스토리 브랜드의 CEO이자 기업 컨설턴트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성공한 케이스들을 직접 본 거죠. 그리고 그 케이스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성공의 본질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성공이라는 말을 굉장히 익숙하게 말하고 듣지만 도대체 그 성공이라는 게 뭔데?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는 대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죠. 저자는 성공의 진짜 의미, 그리고 성공을 넘어 삶의 진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니크한 관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사는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 우주와 관련된 SF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휴스턴, 여기는 고요의 바다 기지, 이글호는 착륙했다. 라는 대사인데요.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바로 이 말과 함께 달 착륙선 이글호에서 달 표면으로 나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닐 암스트롱이 남긴 정말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는 명언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는 사소한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입니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달 주변을 돌던 아폴로 11호에는 이 두 사람 외에도 우주 비행사가 한 명 더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은 암스트롱, 올드린을 달에 내려줬지만 동료들과 함께 달에 발을 내딛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동료들이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갈 준비가 될 때까지 우주 공간에서 기다렸죠. 그는 아폴로 사령선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은 반드시 그걸 해야만 했으니까요. 그 사람이 바로 마이클 콜린스입니다.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전 세계의 이목과 찬사를 받고 있을 때 콜린스는 달 주위를 돌았습니다. 동료들이 달 표면에서 갖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달 주위를 무려 26번 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마이클 콜린스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3명 중에 콜린스가 가장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구에서 달까지 38만 4,400km를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평생 훈련을 했겠죠. 인류 최초로 달 위를 걷는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남을 게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콜린스는 달에 착륙하지 않고 모선에 남아있는 역할을 묵묵히 책임감을 지니고 그렇게 해냈습니다. 콜린스가 실수를 했다면 암스트롱과 올드린은 지구로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우주 미아가 되어서 지금도 끝도 없는 우주 공간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제가 시작부터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이유는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콜린스와 같이 이런 식으로 주목을 받지 않는 소위 다른 종류의 성공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는 닐 암스트롱이나 버즈 올드린보다 마이클 콜린스와 더 비슷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무도 우리 이름을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반드시 대단한 성공을 거두거나 폭넓은 관심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요. 수백억을 벌어야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승진해서 누락하거나 회사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면 우리 삶의 의미가 줄어드는 건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직관적으로는 이런 것들만이 성공의 유일한 지표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그런데 이상한 건 정작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같이 마치 그걸 모르는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큰 폭의 연봉 인상이나 다음 승진, 좋은 차, 비싼 집을 목표로 하고요. 매일 미친 듯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누군가가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기를 바랍니다.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 그리고 이 성공이라는 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2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인정, 돈, 명성, 권력이 성공의 지표라고 믿는 유형은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 유형이라고 하고요.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성공을 정의하는 시크릿 소사이어티 유형, 이렇게 2가지예요.
그리고 저자는 이 두 유형의 사람들 중 두 번째 유형인 시크릿 소사이어티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분석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스스로 규정한 성공대로 살지 않으면 길을 잃게 하는 길로 점점 더 깊이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두 가지 경험담을 전해줍니다. 첫 번째 경험담부터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때 나는 100만 달러짜리 집을 소유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정의했다. 친구들이 내 슈비를 방문하면 꼭 데려가는 동네가 있다. 그 이웃 동네는 진짜 멋지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곳이다. 제일 싼 집이 100만 달러 정도이고 대부분은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에 달한다. 내가 좋아하는 그 동네에 집을 사고 싶어서 2주 정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다. 매물이 있는지 보려고 계속 검색했다. 나는 나의 10년 목표를 그려보고 싶었다. 내 인생이 어떤 모습일지, 그런 집을 소유한 나를 보고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할지 상상해 보았다. 사실 그런 공상은 퍽 재밌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꿈에 그리던 집으로 이사하려면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내가 버는 돈의 액수에 좌절을 느꼈다. 날이 갈수록 억울한 마음이 커졌고 사는 게 불행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한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순간 정신이 맑아졌다. 내가 그런 수백만 달러짜리 집을 원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1차적으로 온갖 명분이 떠올랐다. 아이들이 더 좋은 학군에 들어가게 될 거야.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을 아끼게 되겠지. 지금 사는 동네가 마음에 드는데 이 동네에서도 아주 가까우니까. 이 핑계들은 전부 사실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중에서 그 어떤 것도 내가 그 동네로 이사하고 싶은 진짜 이유는 아니었다. 진짜 이유는 친구들에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100만 달러짜리 집을 산다면 인생에서 뭔가를 성취해낸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사실 저자의 이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익숙하시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달까지 가서 달에 내리지 않은 마이클 콜린스와 같은 태도와 관점은 사실 지배적인 문화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크릿 소사이어티 방식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가짐은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가 정의하는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은 관심과 인정만을 바라는 건전하지 않은 욕망이에요. 이건 결국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끌어내릴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사는 사회 전반에는 이런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을 오히려 부추기고 키우게 만드는 것들로 도배가 되어 있죠. 저자는 이에 대해 모두가 15분 만에 명성을 얻고 가능한 한 더 빨리 정상에 오르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아이돌, 더 보이스, 마스터 셰프 같은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 말고도 항상 분주하게 움직이거나 자신의 성공을 남에게 과시하겠다는 생각이 불러오는 초조함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몇 단계를 건너뛰고 즉시 성공을 경험할 수 있으며 동시에 남들에게 존경과 감탄을 얻겠다는 생각들도 마찬가지고요. 저자는 이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이런 사고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데 여러분이 지금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을 지니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 두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로 친구나 지인들에게 연봉을 자랑한 적이 있다면 그건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군가의 관심이나 감탄을 얻기 위해 유명한 지인의 이름을 거론한 적이 있다면 그건 역시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저자의 두 번째 경험담을 한번 들어보시죠. 몇 년 동안 우리 회사는 해당 업계에 속한 기업들로 구성된 협회의 소속이었다. 그 협회는 연례 회의를 주최했는데 주최 측은 회사의 수익을 기준으로 토론 그룹을 나눴다. 비슷한 수익을 거두는 기업들이 비슷한 문제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였다. 예를 들어 수익이 1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의 창업자들과 수익이 2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오너들로 그룹을 나누는 것이다. 개념상으로 이런 분류가 이해되지만 연례회의에 참석하는 내내 나는 우리 회사 수익이 이름표에 적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게다가 나 역시 그렇게
그러니까 내 수입에 따라 대우받는다는 기분이 들었다. 이 연례회의에 참여하면서 매년 좀 더 수익이 높은 토론 그룹에 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회사 수익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그 그룹 내에서 꽤나 화제가 됐다. 나도 그들처럼 모두의 존경을 받고 싶었다. 운 좋게도 우리 회사는 몇 년 연속으로 제법 빠르게 성장했고 바라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매년 사람들의 존경을 얻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느꼈다. 그 기분은 중독성이 있었고 나는 존경을 갈망하기 시작했다. 그런 갈망이 건전하지 않다는 사실은 알았다. 내가 더 큰 기업들 사이에 끼고 싶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배울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수익의 기업들을 내려다보는 기분을 얻으려는 쪽에 더 가까웠다. 갑작스레 내 정체성의 회사 수익이라는 탈이 씌워졌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내 문제는 내부에서, 내 가슴과 마음의 자세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나는 스포트라이트 마인드셋에 갇혔던 것이다. 여러분, 저자의 과거 에피소드와 같이 질투나 스트레스에 남들과 하는 비교라는 트랩에 갇히면 길을 잃은 기분이 드실 거예요. 대체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기분 말이죠. 그리고 기진맥진 하실 겁니다. 정상으로 오르는 등산에 지쳤고 심지어 애초에 등산을 왜 시작했는지도 잘 모르게 되는 그런 상태 말이죠. 이건 저 역시 과거의 경험에 봐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그렇다고 해서 야망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고 확실히 짚고 넘어갑니다. 야망은 분명히 훌륭한 가치라는 거죠. 다만 여러분의 인생을 엇나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길을 잃게 만드는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 저자가 느꼈던 바로 그 건전하지 않은 욕망이라는 마음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한 겁니다. 데일 카네기 역시 인간관계론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당연하면서도 궁극적인 인간의 욕망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인정받는 것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채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채권자는 돈을 빌려줬으니까 당연히 무조건 돈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것을 빌려줬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돈과 다르게 여러분은 인정을 누군가에게 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성과를 냈고, 내가 이런 걸 줬고, 내가 이런 호의를 베풀었고,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했는데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모두에게 서운하고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이기적인 세상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만든 세상 속에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응당 마땅히 받아야 할 무언가를 했다면 그건 사실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거예요.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면 그걸로 된 겁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다가 혹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그건 일종의 보너스가 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보너스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더 좋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인정 격차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사의 관리자들에게 팀원들이 한 업무를 자주 인정하고 칭찬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80%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팀원들에게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이 한 일을 자주 인정해 주나요? 라고 물어보면 20%만 그렇다고 대답하죠. 이게 바로 인정 격차입니다. 비단 회사의 관리자와 팀원들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 격차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셀프 채권자가 되어서 스스로 서운하고 열받을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시크릿 소사이어티 유형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 삶이 어떻게,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에 대한 저자의 조언을 들어보시죠. 왜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할까?
이는 우리가 자신이 인정받는 정도에 비례해 스스로의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인정받는 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들 눈에 띄거나 인정받는 데서 자신의 가치를 찾을 필요는 없다. 물론 인정과 가치를 분리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자신의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 이끌려 부정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보다는 오히려 남들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봐야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지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물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런 분위기 덕분에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만 통제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나는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라 라는 충고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싶다. 당신이 되돌려 받든 그렇지 않든 평소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자가 말하는 시크릿 소사이어티 유형의 사람으로서 굉장한 일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인정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도록 해주고 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 기분을 여러분이 덜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행동은, 마음은, 에너지는 무조건 여러분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 스스로 정하는 거니까요. 이건 정말 아직 미천한 경험이지만 살아오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느껴봤기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똑같이 여러분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실제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도 정확히 똑같이 여러분을 잘해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 대하듯 대할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